단순함이 복잡함보다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을 명료하게 다듬어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 끝엔 보람이 있다. 단순한 생각은 산도 옮길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 그 3장의 1단계에 앞서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79년도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다시 복귀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1996년 4분기 애플 매출은 30%나 폭락하게 되고 구원투수로 스티브 잡스가 등장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경영진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들에게 친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제품 어떤 걸 사라고 할 것인가? 경영진은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잡스는 즉시 모든 제품의 품목을 70%를 다 없애라. 직원 규모를 반 이상 감소시켜라. 반 이상이 아니라 8,000명에서 5,000명으로 감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는 회사에도 적용되고 제품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애플의 회사 제품 중 스티브 잡스는 단 4개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용 파워 매킨토시, 그 다음 파워북,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용 아이맥, 아이북. 이 잡스의 전략은 단순했는데요. 몇몇 제품에 집중해서 품질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혁신 제품을 만드는 것. 그가 경영을 맡은 첫 해에 애플은 4분기 실적이 10억 달러 이상 적자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 제품에 집중한 결과 다음에 애플은 3억 9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잡스의 마스터 플랜은 언제나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 83년도 이제 잡스가 쫓겨나기 전 해인데, 이 펩시콜라 CEO 존 스칼리를 펩시콜라의 CEO를 애플에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잡스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죠. Hey, 존, 당신은 남은 인생을 고작 이런 설탕물이나 팔며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네. 잡스가 이렇게 사극톤이냐고요? 뭔가 목소리에 변화를 좀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자,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죠. 굉장히 괴짜 같고 독선적이고 아집에 똘똘 뭉쳐있고 성격도 엄청나게 괴팍했죠.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위해 용기 있게 싸운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본질에 항상 집중했습니다. 더 작게, 하지만 더 좋게.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던 초기의 잡스는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는데 뭐 그런 탓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애플에 떠나 있는 기간 동안 그는 겸손과 리더십을 배웠죠.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 스티브 잡스의 엘리베이터 이야기는 정말 너무 많이 유명하죠. 잡스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직원이 이제 타잖아요. CEO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나 보죠. 사실 참 불필요해요. 그 엄청난 비용과 노동력과 그 유지비를 두고 CEO 혼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한테 엘리베이터를 직원이랑 같이 타면 꼭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 일하는 부서는 어딘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You fire! 이러고 내릴 때 해고를 시켰다는. 근데 에이 설마라고 말할 생각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약과죠. 7번인가 6번 해고당한 잡스의 비서에 이거는 넷플릭스인가요? 어디에 그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그가 나를 쫓아낸 게 7번인가 6번. 심지어 뭐 자기가 다시 면접을 보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고 또 채용했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참 괴짜긴 합니다. 잡의 성공 스토리. 네, 그 성공 스토리는 작은 것에 집중하고 하지만 그 작은 것을 더 혁신적으로 좋게 만든 것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의 서두에 나온 프롤로그였습니다. 네, 1단계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클레오부스 루스는 세레미의 절정은 바로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목표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릴 때 목표는 당신에게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온다. 빅터 프랭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빅터 프랭클. 제가 1부, 2부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살아서 그곳을 나온 심리학자인데요. 그가 그 힘든 수용소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말도 안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 집필하고 있었던 책,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을 세상에 출간하겠다라는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해방되고 의사와 정신을 출간하면서 그의 목적은 다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터 프랭클의 와이프, 형수,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을 때 보통 온전한 인간이라면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텐데 책을 집필하고 세상에 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그를 고통 속에서 견디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일부에서 목표가 사라지고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수용수들은 죽어갔다. 네. 눈에 초점을 잃은 순간 사람의 목숨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 저자는요, 이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챕터의 핵심은 목표는 짧고 단순하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삼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영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의 저자 짐 콜린스는 많은 기업들의 그 컨설팅을 했는데 그 차이점이 많은 기업들은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콜린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초과하는 세 가지가 초과된 목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위크먼은 자신의 저서 트랙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기업이 1년에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한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이루는 건 거의 없고 좌절만 하게 된다. 나의 고객 가운데 한 명은 처음 몇 년 동안 많은 목표에 집착을 했지만 매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는 더 많은 목표를 추가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면 회사가 그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10개가 넘어가는데 연말이 되면 달성한 목표는 없고 팀원들은 좌절감만 느꼈다. 3년째 되던 해에 결국 그는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 해에는 3개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사도 그렇게 했고 개인도 그렇게 했고 연말에 그들은 결국 목표 3개를 모두 달성했고 매출은 20%가 증가되었고 5년 만에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도 마찬가지로요. 자기는 인생에 아주 작고 굵고 실현 가능한 목표 3가지를 늘 세웠다 그래요. 2010년 22살에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 저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얘기도 있습니다.
저자는 좀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처음 알았는데 뭐 명문대 나오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막 이래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랐을 줄 알았는데 10대를 거치면서 저자는 많은 트라우마와 혼돈의 시기를 겪었다 그래요. 부모님을 이혼했고 아버지는 마약 중독이었고 참 그런 힘든 상황에서 평화로운 가정을 겪지 못한 상황에서 그는 선교 활동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요. 그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선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 범죄, 마약 뭐 이런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희망 때문에 그는 학교를 다녀야만 했고 결국 선교 활동을 마치고 22살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목표 3가지는 결혼을 하는 것과 대학교를 가는 것과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하는 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단 3가지만을 위해 달린 결과 참 부러운데요. 1학년 때 입학하고 2번째 학기니까 1학년이죠. 나는 로렌을 만났고 8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다니 2학년 한 1학기 2학기 때 결혼했네요.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해야 되죠. 또 나머지 박사과정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2014년도 박사과정 등록 후에 그는 5년 동안 달성할 3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1번 식구를 늘리기, 이제 아이를 말하는 거죠. 2번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기, 3번 전문 작가가 되는 글쓰기 연습. 결과적으로 그는 이 3가지를 모두 해놨다 그럽니다. 임신이 잘 안 돼서 임신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를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 사람에게는 동기부여를 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표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 동기부여로 인해서 그는 또 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2021년도 벤자민 하디의 앞으로 5년 동안 오늘의 이 작가가 목표로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3가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신에 기간은 5년입니다. 자, 1번 가족. 첫째, 둘째, 셋째 아이의 교육에 최대한 집중하기. 2번째, 책을 출판하고 판매량을 늘릴 것. 작가로서의 경력 10배 높이기. 자, 보세요. 이 그랜트 카돈이 영향력이 여기 5년 달성 목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0배 높이기. 3. 재정. 자산을 10배로 늘리자. 이 정도면 그랜트 카돈 멤버십 회원 아닙니까?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카돈 형과 우리 또 벤자민 하디 동생님 저와 뭔가 그리고 또 여러분과 커넥션으로 연결된 것 같은 책이 이렇게 사람을 이어주고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길 가다 만나도 저는 이제 남이란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사이가 마음적으로 제 마음만요. 그렇습니다. 자, 이 3가지가 저자의 미래의 나를 위해 5년간 최선을 다해 된 아주 심플한 3가지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이 3가지 인생의 목표, 5년 안에 달성해야 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 결혼. 저를 너무 왜 사적인 감정을 방송에 내비치냐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왜냐, 이 저자도 결혼을 목표로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2학년 때 결혼했잖아요. 책으로도 쓰는데요, 방송으로. 자, 1번 결혼. 2번 저도 책입니다. 지금 2권의 책, 한 권은 제가 이제 존케이 영어학원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뉴욕 뉴저지에서 그 존케이 영어에 그 생활 영어를 묶어서 책으로 이제 낼 예정입니다. 이제 대본은 다 끝났고 지금 교정 중에 있고요. 또 한 권은 내 인생의 명작이 지금 7년이 좀 넘었죠. 7년 동안 오프닝 멘트를 좀 모아서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5년 내의 계획은 아니고 6개월 이내의 계획입니다. 지금 막바지 작업 중에 있으니까 빠르면 연말이나 연초에 제가 정말 부지런히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출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저자의 마지막 세 번째도 경제적 자유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경제적 자유인데 그 경제적 자유를 저는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내 인생의 명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떡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구독자 500명 이상과 총 청취 시간,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데 구독자가 455명. 네. 고지가 바로 앞에 남았습니다. 또 총 청취 시간도 네, 뭐 거의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더 분발하고 좋은 컨텐츠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5년 안에 내가 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니, 1년 안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뭐 1번부터 10번, 10번까지 이렇게 적는 거 말고요. 세 가지만 적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음악 듣고 돌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목표, 향후 1년 안에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2단계,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1975년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만화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어디든지 가지고 다녔고요. 그래서 그 소년은 미래의 목표를 적었는데 소설 적기, 만화책 쓰기, 영화 각본, 그 다음에 오디오북 만들기, 닥터후 시리즈 작가 되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의 레전더리 TV쇼죠. 닥터후. 이 소년이 바로 닐 게이먼입니다. 이 닐 게이먼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 꿈을 가지고 단순화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꿈은 글을 쓰는 사람, 만화책을, 소설책, 아무튼 글로 먹고 살고 싶었던 거죠. 게이먼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참 재밌습니다. 미래의 나를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자신이 그 산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질문했다 그래요, 본인에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산에서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아무리 돈, 기회, 특별한 좋은 일이 생겨도 그는 그 일이 산에 더 가까워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NO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는 40여 년이 지난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산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한 성공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선다면 잠시 멈춰서 내가 산에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출판사야 괜찮은 월급 받는 일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 일이 매력적이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산에서 멀어지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그런 일자리 제안이 더 일찍 왔다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했다면 나는 그 일로 산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죠. 자, 이렇게 게이먼의 산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휴고상, 네뷸러상, 브램 스토커상, 뉴베리상, 카네기상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영국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군데 초점을 맞추고 과정이 방해가 되는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멋진 은퇴 생활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월급을 모으지 않고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노후를 위한 전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소비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념은 현재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진술이고 여러분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당신은 현재의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만들어준 결과에 당신 스스로가 납득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건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는 증거다. 당신은 새로운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길로 가는 어떤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합니다. 고인이 된 전 하버드대학교 경영대 교수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98% 전념하는 것보다 100% 전념하는 게 더 쉽다. 왜냐하면 100% 전념하면 내적인 충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데 오늘은 공부하는 게 더 좋아. 이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거야. 친구랑 노는 거, 영화 보는 거 대신 공부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거야. 예전 이런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김연아 씨 인터뷰였는데 훈련이 힘들 때 어떤 걸 생각하면서 그 힘든 훈련을 참고 이겨내셨습니까? 김연아가 유튜브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김연아가 이렇게 말했죠. 힘들 때 어떤 계기로 어떤 걸 생각하면서 극복했냐고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자, 이게 굉장히 시크한 말이지만 그때 이제 중학교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인터뷰 중에 정말 앳된 모습이었는데 김연아는 100% 전념했기 때문에 98%, 95% 했던 경쟁자들보다 더 쉽게 할 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이 일을 하면 우리의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이 일을 하면 저 산에 우리가 가까워지는가?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